18페이지에 앞에서 한 몇 문제는 행정심판에 관한 문제들로 제가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행정소송 이야기만 잔뜩 했지, 행정심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요건 어디다 한다고? 행정기관에다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얘기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심위가 있는데, 행심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대표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런 시도 단위의 행정심판위원회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그 하급기관이 뭐죠? 시도의 하급기관이 시군구가 있죠? 예, 시군구의 장들이, 그 시군구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시도의 하급기관들, 시도의 하급기관들이 하거나, 얘네들이 뭘 한 거라고요? 처분을 하거나 부작이 있지. 이런 행위들에서 하는 것이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어요. 어디에 설치됐다고? 국무총리실 산하. 정확히 말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그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청구하는 건데, 이거는 시도 단위에서 하는 거. 또는 중앙행정기관 내에서 한 뭐라고?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여기다가 청구해야 돼요. 시도는 아실 테고, 요게 바로 무슨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장관들 있지? 중앙행정기관, 중앙정부에 있는 기관들 여기서 하면 됩니다. 자, 서울시장이 보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처분했는데 여기 위법하다고 다투면 여기다가 해야 돼요. 맞지?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뭘 처분을 내렸어. 근데 여기서 다투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이게 똑같아요. 그렇지? 그 각 부처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부나 뭐 행정안전부 이런 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없어요. 여기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요. 그리고요, 자, 종류를 말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이 있고, 취소심판. 이건 또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거야. 여기 이제 거부처분도 들어가고. 그럼 아까 소송 얘기할 때 똑같죠? 취소소송이 있었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취소심판 거쳐도 됩니다. 취소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아까 무효동 확인 소송이 있었죠? 무효동 확인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분이 무효다. 이 차이는 뭐라고? 그러니까 하자가 경미할 때, 요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이럴 때 그 차이고, 아까 우리 소송에서 여러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었지. 근데 이 행정심판에는 이게 없습니다. 없고요. 의무 이행 심판이라고 있어. 그 아까 소송에서 의무 이행 소송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여기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근데 이미 행정심판에는 이게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 이건 뭐라고 했죠? 행정청에게 뭘 해달라.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내달라.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건데, 왜 소송에는 없고, 왜 행정심판에는 이미 들어가 있을까요? 잘 보면, 지금, 요거 이제, 우리가 권력분립이라고 해가지고, 권력분립은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이게 사법부로 나눠져요. 이거 삼권분립이라고 아시죠?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국가기관을, 세 개 기관을 크게 나누고, 행정처분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 지금. 행정부가 내리는 게 행정처분이죠. 요거는 어디에? 국회죠, 국회. 여기 법원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처분은 여기에 있는 거야, 지금. 처분이나 부작위는 여기에 있어요. 행정부에서 하는 거. 그 행정심판은 어디서 한다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잖아, 행정심판. 그 다음에 소송은 서울법에서 하는 거죠. 삼권 분립 원칙상 행정부가 하는 처분은 행정부에다 맡겨야 돼, 일단. 사법부가 할 일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일은 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그냥 판결 내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소송에서는요, 그냥 뭐 이게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작위도 있잖아.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판결을 내릴 뿐이지, 행정부한테 너 뭐 해줘라,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내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알았지? 이렇게 뭐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분리 원칙상. 다시 정리하면 사법부가 하는 일은 뭐 행정부가 한 일이 위법하냐 적법하냐에 대해서 그냥 판단을 해주는 것이지 법원에서 행정부한테 막 명령을 낼 수 없어. 왜냐하면 사법부는 행정부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행정심판이라는 건 행정부 안에서 하는 거잖아. 행정부 안에서 상급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이 가능합니다. 요건 처분이고 의무이행 심판은 두 가지예요. 거부 처분이 있거나 아니면 부작위일 때. 자, 어떤 사람이 영업 허가 신청을 했어. 허가 신청을 했더니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아니,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허가 될 수도 있고, 불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부작위. 가만히 있는 거. 행정청이 이제 세 가지 태도로 나올 텐데. 자, 허가는 아무 문제가 없죠. 허가에 대해서 다투는 사람은 바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일 때는 어디로 간다고? 여기에 거부 처분이니까. 여기 이제 소송으로 가면, 이게 행심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취소소송으로 가는 거고, 불허가 처분, 거부 처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뭐로 갈 것 같아요? 거부 처분, 거부당했어. 그럼 이거 처분이거든요. 처분의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때 취소 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또 거부 처분. 그러니까 요거 의무이행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됐지? 네. 근데 거부당했어? 그러면은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취소로 갈 수밖에 없고, 행정심판은 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이행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겼어,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결과? 그럼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이 나와요. 그냥 그리고 끝. 그러니까 거부 처분은 취소한다. 그리고 끝이야.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효과가 강력해. 어떻게? 이거는 허가를 내줘라라고 명령을 낼 수 있어. 심판위원회가. 그러면 이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하지요. 이쪽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차이점 알겠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 됐어요? 부작위인 경우는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부작위인 경우를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만약에 이겼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겼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판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게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다시 불허가 날 수도 있는 거지. 아까 했잖아요. 여기 한계가 있어. 그냥 불허가 또 날 수도 있어. 근데 의무이행 심판으로 가게 되면 부작위는 다시 의무이행 심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뭐가 날 수 있다고?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큰 차이점이 있지. 이런 차이.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했고, 여기 지울까요? 심판의 종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결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소송에서는 판결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을 판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봤지? 네, 앞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저 판결에 해당하는 말이 재결이야, 재결. 네,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재결의 종류가 인용재결이 날 수 있어요. 인용재결.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의 말이 맞아.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걸 인용재결이라고 하고, 반대말이 기각재결이에요. 인용했다는 얘기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얘기고, 기각했다는 얘기는 그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에 사정재결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 좀 논의가 복잡한데 일단 오늘 두 가지만 보면, 이따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사정재결도. 인용재결 받아요. 이거는 뭐냐면, 설명해야 되겠다. 어차피 하니까. 이거는 위법하긴 한데,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해. 그러나 기각해버립니다. 만약에 위법하다고 한다면 여기로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할 때는 인용재결 내리는 거잖아. 처분이 적법할 때는 기각재결 내리고, 그러면 위법하면은 인용재결 내리지 왜 사정재결하는 걸 내리면서 기각시켜버리냐. 이상하죠? 네. 이런 종류의 재결이 있고, 왜 그런 거 아니? 이거는 사정재결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거를 인용재결을 했다가는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할 때 사정재결을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눈물을 머금고, 이건 인용재결을 해야 되는데 인용재결을 했다가는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공익에.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그냥 기각시켜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 아까 댐 얘기했죠. 댐.
예, 댐을 건설하려고 해서 한국 수자력 원자력 회사가 지금 댐을 막 건설합니다. 이때 이제 주민들이 여기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소송을 제기하는데 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랑 마찬가지야. 뭘 청구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댐이 90% 완공됐네. 완공되고 여기에는 뭐 5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이미 다 투입이 됐어. 거의 댐이 다 완성 단계에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끝내 이것이 잘못된 거다. 이 댐 건설 허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와가지고 이 댐을 다 부숴버릴 수는 없잖아. 5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이럴 때 내리는 게 사전 판결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각시켜버립니다. 그 대신 요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제도로 보완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럴 때 하는 게 사정책임.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모습입니다. 행정심판. 너무 복잡한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18페이지 예제 1. 오늘 여러분, 이제 이 특강에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문제의 의미를 아시고, 그리고 답안이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가,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훌륭한 거야. 자, 그러면 1번 문제. A는 B시장으로부터, 그러니까 B시장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A한테 2017년 11월 1일 날 주유소 영업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영업 허가를 딱 받았어. 근데 A의 이웃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C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웃.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 집에 가 있었다가 2018년 5월 1일 날 귀국해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안 날이 되는 거죠? 네, 알게 되었다. 뭘 알았다는 거야? A한테 주유소 영업 허가가 나왔다는 사실을 이때 안 거예요. 그래서 C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우리 동네 만약에 주유소가 설치되면 되게 주민들은 좋아할 걸 아마? 이 문제를 떠나서. 왜냐면 그런 큰 시설들이 오면 땅값이 막 올라가거든, 사실. 네, 좋아하는데 이 문제는 주유소 시설이 위험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전제한 거지. 딱 와보니까 내 주유소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허가 과정을 조사해봤더니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래요. 그리고 자신의 주거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 다음에 위법하다. 저 처분자가 위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나옵니다. 2018년 6월 1일 날 행심을 제기했다, 청구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위 심판은 적법한 기간 내에 청구된 것이 설명하시오.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소송 요건 8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청구할 때도 청구의 요건들이 필요해요. 그럼 아까 법원 대신 이것도 관할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네, 관할위원회에다 해야 되고 여기도 제기기간, 청구기간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은 특히 청구기간 내에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소송에서는 원고라고 했었는데 행정심판 할 땐 청구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기한 사람 청구인, 그 다음에 피청구인,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구의 이익. 아까 그 소의 이익 말하듯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도 똑같아요. 요건이고, 이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 하나라도 탈락이 되면 이것도 역시 각하되어 버립니다. 아까 여기 재결의 종류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각하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알았지? 청구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각하가 제일 더 있어.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제 청구 기간 내에 그러면 요거만 검토해 주면 되지. 근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공부를 하면은 여기 취소 심판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 네 번째 줄에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 청구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취소 심판 청구한 거라고. 그러면 취소 심판의 청구 기간은요. 네, 이것도 90일, 180일입니다. 이거. 아까 소송은 90일,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있었던 날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해 놓은 거니? 요 안날이 또 무슨 뜻이냐 도대체. 안날이 뭐냐. 요거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에 그냥 안날이라고 하면 돼 있어. 그래서 여기 해석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 판례는 통지나 공고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으면 안날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실적으로 귀국함으로써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럼 5월 1일 날이 현실적으로 안날이에요. 안날. 이런 식으로 사안을 포섭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사안을 여기다가 들어 맞춰야 돼. 그럴 때 여기서 핵심은 일단 안날 90일 이내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봅시다. 5월 1일 날 알았죠? 그 다음에 6월 1일은 지금 30일밖에 안 지났잖아.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청구한 거 맞죠? 이거는 적법한 거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80일에는 어떨까요? 보면 있은 날, 실제로 있은 날은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11월 1일 날 허가가 있었던 거야. 이날로부터 180이면 6개월인데 6개월 지났네요. 그죠? 2018년 6월 1일이면 이미 180일이 지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탈락이란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 안날과 있은 이 두 가지는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어느 거 하나라도 탈락하면 이것도 역시 기간을 넘어선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탈락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규정에는요, 이 심판법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법은 일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180일이 넘더라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법에는 이렇게만 돼 있어, 그냥 규정.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뜻이 뭐냐에 대해서도 학설이 있는 거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론적인 부분 정리해 봅시다. 18페이지. 지금 답안 구성이 이렇게 되면 로마자 2번에 청구기관에서 원칙적인 심판 청구기관, 여기에 90일, 180일 이야기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써 있는 거죠. 그 다음 괄호 2번, 알게 된 날과 있었던 날은 이건 해석상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현실적으로 안날 이런 걸 말하고, 그래서 언제 아는 거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도달한 날 이렇게 아는 거지요.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표시된 날. 그러니까 저 영업허가가 17년 11월 1일 날 표시됐으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2번 해가지고 심판청구기간 90일에 대한 예외는 있고,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요 90일에 대한 예외는 문제가 안 되고, 요건 이제 법에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하면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법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전 보고 막 베끼면 돼요. 평소 할 일은 이제 법전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눈에 담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180일에 대한 예유가 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라고 되어 있군요. 이유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경과에도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하기를 정당한 사유는 반드시 천재지 변동 불가능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돼요. 이거는 해석의 문제야. 그러니까 판례나 학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된다. 그럼 여기에 비춰봐봐요. 그래서 해결을 하는 건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면 해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판례가 있네요. 괄호 3번 봐요. 19페이지 괄호 3번 제3자의 경우. 자, 이 사건에선 앞으로 말이죠. 이게 허가 처분이잖아. 허가 처분이 A한테 내렸죠. 그럼 이 사람을 허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에서는 A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내린 게 아니죠, 처분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처분의 제3자라고 부릅니다. 네, 제3자. 그러면 이 제3자와 관련된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있어. 그 괄호 3번에 제3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대개의 경우 이제 판례가 말합니다. 제3자는 지금 이 사건처럼 처분이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법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낼 때 상대방한테만 통지하도록 돼 있지, 제3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통지 안 해줍니다. 주유소 허가내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당신네 집 옆에 주유소 영업허가를 우리가 내줬습니다 하고 통지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제3자는 이걸 알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말하기를 이 처분이,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들어간다. 따라서 180일이 지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알면 이 문제 해결됐죠? 네, 해결 어떻게 돼요? 설문에 적용합니다.
알게 된 날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90일 이내에 충분히 제기가 됐고, 있었던 날이 문제인데, 어떻게 써 있어요? 있었던. 일단 180일은 지났어요. 그지? 근데 이제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국에 나가 있죠. 아들을 만나러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었죠. 180일을 넘기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결론이 뭐겠어? 결과적으로 이 소재기는 적법합니까? 부적법합니까? 하면 맨 끝에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라고 한 이유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이 뜻이야. 다른 요건만 다 갖추면 적법한 제기 됐습니다. 네. 자, 예제 2도 비슷한 문제인데 약간 설마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죠? 한번 봅시다. 갑은 그래서 행정청 을이 갑에게 2015년 1월 16일 날 뭔가 허가를 이때는 불허가 처분했다고 나오네요. 불허가 처분. 네,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신청했어.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 뭐 건축물 짓겠다는 건데, 야, 여기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없지 않느냐. 용지 확보 계획도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불허가 처분을 2015년 1월 22일 날 냈습니다. 네, 요때는 이제 신청한 날짜네. 1월 16은 신청했고, 1월 22일자로 불허가 처분을 딱 했어. 그 다음날이 뭐야? 1월 23일이라는 거, 23일이죠. 왜 이런 게 중요하죠? 90일, 안날로부터 90일 따질 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야. 답안약서. 안날이 23일이야. 그런데 을은 위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갑에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심판 청구 절차,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요게 바로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불고지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고지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고지는 뭐 알려준다는 건데 이거 행정심판법상 고지는 우리가 뭔가 처분을 내릴 때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한테 처분을 내릴 때는요 여기다 뭘 써줘야 되냐면 당신에게 지금 무슨 불허가 처분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불복하는 경우는 며칠 이내에 어디에다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써줘야 되었고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요게 고지라고. 근데 고지는 매번 하는 거니까 이 공문서 뒤쪽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서를 딱 뒤를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도 쭉 있어. 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는 안 했다 이거야 이게. 안 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심판법에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공부해 놔야 돼. 이건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고지했다. 여기에는 이제 대개 고지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관, 도대체 행정심판을 어디에다 청구하는 거냐. 아까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잖아. 시도위에다가 하는 거냐, 중앙심판위원회에다 하는 거냐. 이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모르지.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한 경우가 문제가 돼요. 일단 그 다음에 기간 90일, 180일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근데 기간을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안 알려주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미리 다 규정이 돼 있어. 이건 뭐라고 하면 돼? 기관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행정심판위에다 제출하면 이건 이 사람의 책임이 아니야. 이건 행정기관이 잘못한 거야. 불고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관할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어떻게 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부. 이거 보내는 거예요. 이걸 받은 기관에서 보내줘야 돼. 그 다음에 기간은 불고지했을 때는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법에 180일 이내. 그러니까 90일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몰랐잖아. 지금 불고지했으니까 몰랐죠? 다시요. 불고지했으니까 도대체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 사실을 그 상대방은 몰랐잖아. 몰랐으니까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만 하면 된다라는 게 법 규정이라고. 그러니까 90일이 지났어도요. 180일 이내야만 해도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알았죠, 이 사람. 분명히 다음날 도달했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 날이 안날이야. 그러니까 안날로부터 설사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180일 이내야만 제기하면 됩니다. 있었던 날로부터. 이 문제였어요. 요거니까 아까 예제 1번 문제 살짝 요걸 이제 가미시켜서 낸 문제지. 네, 내 문제죠. 참고로 말이죠. 여기서는 안 냈지만 지금 이건 불고지였어요.
어떤 경우는 오고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고지는 뭐야? 잘못 알려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알리기는 알렸는데 잘못 알려줬어. 이런 경우죠. 기관도 잘못 알릴 수 있어. 중앙행정심판이라고 써야 될 걸 거기다가 서울시 행정심판이 이렇게 쓰면 상대방은 지금 서울시에다 제출했을 거 아니야. 그럼 서울시 행정심판에는 그 중앙행정심판에다 또 보내야 돼요. 송부해야 되고.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냐? 오고지 할 때는 그 오고지된 기간 내에만 하면 됩니다. 자, 법에는 안날로부터 9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다가 당신은 안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오고지예요. 잘못 알린 건. 그럼 상대방은 120일 이내에만 그냥 제기해도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럼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이게 답안 구성이 어떻게 됐나 봅시다. 용 20페이지에 2번 2페이지에 2번 하면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청구기간이 뭐다 써주고 그다음에 괄호 2번 원칙적인 심판 청구기간은 90일, 180일 아까 나왔던 내용 똑같죠. 그리고 괄호 3번 예외적으로 할 때 90일에 대한 예외, 180일에 대한 예외가 있지. 물론 요 지금 답안지는 제가 여러분 공부를 위해 가지고 자세하게 쓴 거지. 실제 시험에서 이 많은 내용을 다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출제자가 몇 점, 배점을 줬는가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해야 돼. 그렇지? 네, 이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되게 쓰라는 거는 그냥 빈약하게 쓰고 쓸데없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잔뜩 몇 페이지에서 쓰는데 그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요약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맨 아래 괄호 5번 해결하면 돼요. 괄호 5번.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문제는. 자, 1월 23일 날 처분서가 통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3일 날 갑은 처분이 있으면 알 수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1월 23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했어야 돼요. 근데 사안은 5월 7일 날 청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까 안 써놨네. 5월 7일 날 청구했다고 하면 기간이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5월 7일은 1월 23일로부터 90일이 지났잖아요. 지났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걸립니까? 계속 이야기해죠. 그래서 이제 21페이지에 가면 자 3번 그 고지 의무 위반 얘기를 또 써줘야죠. 이 사안은 그 고지 제도가 무엇인지 밝히고요. 여러분 고지의 종류는 물론 이제 직권에 의한 고지. 이 사안은 지금 직권에 의한 고지는 처분을 할 때 상대방한테 하는 게 직권에 의한 고지고요. 참고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잡한데 우리가 제3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제3자 입장에서도 내가 행정심판 청구하고 싶으니 청구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신청하면은 고지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죠? 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말이고. 그럼 괄호 3번. 고지 의무 위반 효과가 불고지. 이 문제는 예제 2는 지금 불고지에 해당하는 거지. 고지 안 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그래서 권한이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처에 송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은 그 다섯 번째 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다라고 나오잖아. 180일. 그리고 오고지도 써놨네요, 제가. 오고지인 경우는 어때? 그 잘못, 오고지된 기간 안에만 또 청구하면 됩니다. 네, 이런 이론적인 사항을 적어주시고 괄호 4번 사안을 해결하면 요거는 알리지 않아 있는 바 불고지잖아요. 그러면 1월 23일부터 180일 이내 그럼 한 7월 달까지 7월 20일경까지만 해도 되겠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5월 7일 날 했으니까 어때요? 그 기간 내에 했지. 따라서 결론 적법하다 이거야. 맨 마지막에 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즉 이런 것도 요령인데 나중에 결론 내릴 때 시험 문제를 다시 봐야 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지금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에서는 맨 끝에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박스에서. 그럼 결론을 내릴 때도 21페이지 맨 끝처럼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청구는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좀 이상한 답안이 되버리죠. 그러면 이제 모든 청구 요건을 다 검토한 다음에 따라서 이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된다고. 네. 그 다음에 예제 3. 예제 3. A회사 근로자 갑이 있어요. 근로자. 노조관계법에 따라서 설립신고를 했으나 이게 A회사네요. A회사 써서.
이제 그 근로자들이 그 노동청에다가 설립신고하는 거예요. 관할행정청이라고 나오고, 관할행정청. 노동청이에요. 지역 노동청에다가 노조 설립신고를 했더니, 근데 노조 설립신고 과정에서 뭔가 하자가 있었네요. 그 노동조합이 아닌데 뭔가 결격 사유가 있었어. 이거 나중에 여러분 이제 1차 시험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노조관계법 공부하면 뭐 설립신고에다 다 설립 허가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노조라는 것이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노조라고 한다면 허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이런 것도 있죠. 두 번째죠. 이 노동조합의 경비의 대부분을 회사로부터, 사용자로부터 받는다. 이것도 안 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여기에 대해서 뭘 했다고 그러죠? 신고를 수리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내가 수리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화가 나는 쪽이 어디예요? 근로자들은 좋아하겠지만, A 회사가 가만히 안 있죠. 그지? A 회사는 보통 기업들은 이제 노조를 싫어하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이 노조 설립 신고 수리를 이제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A 회사가 바로 이 신고 수리를 상대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우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심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 네, 제기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A 회사가 제기한 이 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까 요건 저기 지워졌는데 요건에 뭐가 있다고요? 뭐 기간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청구인이 되느냐 아니면 피청구인이 되느냐 또 뭐가 있었지? 뭐 관할 행정심판위원 관할도 있었고 이 사건은 출제자가 지금 무슨 날짜 같은 건 써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면 되는 거야.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처분이냐 이제 처분성 아까 안 썼다 이거 중요한데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취소심판인 경우도 처분을 상대로 하니까 요 노조 설립 신고 수리가 요게 처분이어야 돼요. 처분. 청구인이 이제 요게 문제가 됩니다. 과연 왜 문제냐면 이 사건은 지금 이상하잖아. 얘가 처분의 상대방이고 얘는 상대방이고 A 회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제3자라고 지금. 노조 설립 신고 제3자에 불과해요. 과연 제3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냐에 큰 논점이 있는 거야 여기에. 피청구인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내가 X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동그라미 이제 통과, 그지? 관할도 문제가 안 되겠고, 처분이 또 문제가 돼요, 요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되게 우리가 뭐 허가나 특가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처분성 인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신고를 수리했다는 건 좀 예외적인 경우거든. 그죠? 전형적인 처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따라서 과연 신고 수리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냐가 또 중요한 논점이야, 여기. 알았지? 이건 두 가지가 중점적인 논점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의 키워야 할 능력은 뭐다? 이렇게 문제 받았을 때 나는 지금 이렇게 금방 찾아내잖아요? 네.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자꾸 연습해가지고 찾아내야 돼. 여기 배점이 큰 거야. 제 답안지도 지금 요걸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2번에, 아랍의 숫자 2번에 대상적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대상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처분이 되거든? 네, 이걸 대상적격이라고 합니다. 뭐 원고적격 이런 말처럼. 대상적격에 문제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3번 가면, 다음 페이지에 2번이라고 했네. 그거 3번이고요. 3번에 보면 청구인 적격, 그지? 네. 그래서 답안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 그럼 그걸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2번 해가지고 대상적격이라고 써 있잖아. 네. 이거 이제 처분성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복잡한 논의가 있어요. 지금 오늘 특강하는 자리에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크게 제목만 한번 봅시다. 22페이지에 대상적격에 보면 괄호 2번 해가지고 취소 심판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거는 행정청이 한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사건은 노동청이 한 거기 때문에 행정청 틀림없어. 통과. 그 동그라미 2번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작용이 돼요. 지금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사건이죠. 이건 갑근로자가 한 구체적인 사건이지.
뭐 대한민국의 모든 노조의 설립 신고 수리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신고서가 들어오면 그때 하는 거니까 이것도 통과. 그리고 괄호 3번. 법을 집행한 것에 대한, 이건 법 집행한 거 맞아요. 노조관계법에 따라가지고 노조 설립 신고 수리한다는 건 노조법에 따른 것이니까 법을 집행한 거 틀림없어요. 그 공권행사 맞죠? 네. 행정청이 하는, 노동청이 하는 공권행사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다라고 동그라미 3번에 있어. 노조 설립 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이 노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게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야. 이것도 통과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신고는 뭐고 수리는 뭐냐. 자, 신고라는 거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게 신고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 나중에 공부하는데 신고의 종류가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눕니다. 그 로마자 작은 게 있지. 자체완성 신고라는 것은 일정한 사항을 신고함으로써 그냥 법적인 효과가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요건을 다 구비해가지고 행정청이 심사합니다. 심사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어느 신고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해석해 줘야 돼요. 그리고 수리한다는 말은 수리는 행정청이 뭔가를 이걸 국민이 신고하는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또 수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수리도 두 가지가 있겠지.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법적 효과가 달라요. 여러분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아무 법적인 의미가 없어. 근데 수리를 요하는 행위에 있어서 수리를 해야만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도대체 이게 자체완성적 신고냐 아니면 행위요건적 신고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모를 것 같아요? 모르지? 공부 안 했으니까. 지금 노조법 공부하면 1차 시험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노조 설립 신고가 들어왔다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노동청에서 심사한다니까? 심사해가지고 그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지 그래야 비로소 수리 처분합니다. 자, 보면 그 뭐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거지. 그치?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처분성을 갖습니다. 이게 판례예요. 여러분, 그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죠? 판례. 행정관청은 이게 이 요건에 해당한지 실제로 심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서를 취하고요. 그 동그라미 3번 봐요. 검토의 세 번째 줄. 노조 설립 신고의 수리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처분으로 안 돼 있지만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처분이라는 거야. 따라서 이것도 통과. 있죠? 그러니까 대상 적격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은 제3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뭐 많이 있죠. 지금 심판법에는 어떻게 됐다고? 괄호 2번.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까 소송하고 똑같아요. 그럼 법률상 이익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고 괄호 3번은 배점에 따라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괄호 3번. 뭐 입법상의 과오 여부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괄호 4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페이지에 24페이지에 괄호 4번 취소 심판의 본질 도대체 취소 심판의 기능이 뭐냐 뭐 이런 논의가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괄호 5번이에요. 지금 심판법에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누구냐 이거지. 이익이 있다. 여기서 이제 분석해줘야 돼요. 그럼 법률이 뭐냐 하면 우리 판례는요. 그 처분의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관계 법규 부분까지 넓게 해석한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넓게 해석할수록 좋아. 그 동그라미 2번에 이익 있는 자가 뭐냐. 이익 있는 자가 두 번째 줄 봐요.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 안 되지만 법률상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 그럴 땐 된다. 예를 들어서 공장 건축 허가가 나면 이웃하고 있는 주민들은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건축되면 여기서 막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잖아. 주거 환경권을 침해당해서 법률이 보호하고는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봐요. 그러면 신고 수리가 됐어.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가 되면 막 노조들이 활동하겠죠. 그럼 이때 A 회사는 불이익이 닥칠 텐데 이 불이익이 과연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일까 아닐까? 요게 관점이에요. 관건이라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있다 없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에 있을 턱이 있나? 없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근로자들이 노조 설립이 되면 노조 설립으로 인한 불이익을, 법적인 불이익을 A회사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정확히 규정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법을 해석해야 돼.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판례가 있어서 자 괄호 6번. 자 판례가 말합니다. 판례는 설립 신고지를 택하여 조합이 자주성 민성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무자격 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네. 만약에 무자격 노조가 설립이 안 되면 A회사로서는 좋아요. 그러면 어떤 이익은 분명히 있어. 그런데 우리 판례가 말하기를 이거는 노조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노조법이라는 것이 과연 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노조법은 원래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사용자의 이익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랬을 때 괄호 7번 사안의 검토. 요건 이제 나의 말이죠. 내가 쓴 말이지. 판례에 따르고 한다면은 이 회사 A회사는 청구인 적격이 부정되죠.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이거를 꼭 판례처럼 판례를 인정해야 될까? 어떤 견해에 따르면 야 이 노조법도 분명히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않느냐. 노조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노사 간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잘 규정을 해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무자격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지 않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이라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법률에서 보호받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현행 대법원 판례는 인정을 안 했지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 대법원의 판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판례라는 건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 시험, 이건 논술식 시험 문제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식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견해에 따라서 결론 내도 되고 그 다음에 판례는 이렇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결론 내도 된다고. 다 무방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정연해야죠. 이유가 분명하게 주장해야지. 만약에 이유가 어설프게 주장하면 판례와 반대로 했을 때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 판례를 우리가 익혀서 판례 입장을 따르는 게 좋아요. 그냥 무난해요. 근데 우리가 뭐 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독창적인 답안을 구성하는 것도 좋잖아.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 아래 24페이지 맨 아래 이렇게 결론 내렸죠. 사용자 이익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 해석하자. A회사의 청구인 적격 인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런데 판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거 다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무자격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네 준비된 문제를 다 못하겠네.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법문 지금 시간이 이러니까 그러면 2시까지 식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